오늘의 머릿말. 여러분은 매일 습관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시나요? 자고 일어나고 화장실 가는 거 말고요. 저는 매일 밀리의 서재나 인터넷 서점 들어가서 새로 등록된 책들 구경을 합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도 좋아요. 읽는 건 그 다음 얘기고요.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저는 밀리의 서재 첫 번째 화면, 온라인 서점의 메인 화면만큼이나 서점 매대와 도서관 신착서가 구경을 정말 좋아합니다. 언제나 읽고 싶은 책들을 넉넉하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요즘에 읽는 줄 몰라서 못 읽는 책은 있어도 없어서 못 읽는 책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책 좀 읽어야 하는데 싶을 때는 매일 밀리의 서재 첫 화면만 보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마음이 답답할 땐 대형 서점에 가기도 하고 도서관에 가기도 하는데요. 그거 아시나요? 도서관 서가를 거닐면서 오래된 책 냄새를 맡으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다는 사실을요. 온라인으로 책 구경하는 일과 오프라인으로 책 구경하는 일의 가장 큰 차이점 같아요. 오늘은 월간 케미스트리 시간입니다. 월간 케미스트리는 실제 밀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아보는 이달의 도서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지난 한 달간 가장 사랑받은 도서들을 소개하는 3월 베스트 편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한 달 동안 어떤 책들이 주목받았는지, 최신 도서 트렌드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방송에 주목해 주세요. 이번 시간 게스트는 밀리에서 홈 운영 담당을 맡고 있는 루이스와 콘텐츠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어거스트입니다. 지난 녹음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 두 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뚝딱뚝딱 정말. 어거스트님 먼저 말씀하시죠. 저요? 네. 저는 약간 1월에 새해 부스트가 이제 확 식고 네. 2월에는 좀 슬럼프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좀 되게 빠르게 슬럼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고독한 시기였고 좀 기분 전환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좀 볶아봤는데 너무 예뻐요. 네, 진짜 잘 어울려요. 너무 네. 괜히 얘기했네. 근데 제가 갑자기 왜 2월마다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2월의 어떤 몸에서 기억하는 감각이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월을 하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긴 겨울방학 뒤에 이제 친구들이랑 다시 만나서 헤어지고 그리고 예비 소집하고 졸업하고 뭔가 어수선한 자리에 가서 적응을 해야 되고 너 이제 시작했어. 너 이제 잘해야 돼. 뭔가 이런 거에 떠밀리는 느낌의 2월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근데 날씨는 또 조금 풀린 것 같으면서도 얇게 입었다가 너무 춥고 그래서 자꾸 뒤통수를 맞는 느낌과 뭔가 그 어색했던 그 느낌과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체감하는 그런 감각들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몸에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슬럼프가 다시 또 찾아온 게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면 뭔가 옛날 그 일들을 다시 겪으면서 다시 뭔가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 퇴사 아니. 이사님 그럼 저 리케 못 나와요. 근데 진짜 이게 사람마다 그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감정 상태가 오는 맞아요. 일 되게 많거든요. 그 예를 들면 뭐 생일이 있는 달에는 항상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막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가 유식하지도 못하게 그때는 되게 막 정신없이 좀 재밌게 새로운 식당도 많이 가고 그런 시기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왜 회사 일정상 일이 좀 없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좋기도 한데 갑자기 좀 붕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뭐지라는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는. 그동안은 바빠서 생각 안 했던 것들을 갑자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기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어서 사람마다 자기 그 패턴을 좀 아는 거는 되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어거스트님한테는 그 2월인 걸로. 네. 내년 2월에 또
그니까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내년 2월은 또 어떤 머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 근데 방법을 찾으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그쵸. 아직 못 찾으신 거죠? 네, 못 찾았어요. 근데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하나씩 해보세요. 그래서 네. 5km 달리기도 해보고. 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나한테 맞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걸 찾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건 별 도움 안 되거든요. 네. 그냥 자기가 찾는 수밖에 없고. 루이스님은 어떠세요? 저는 진짜 정반대로 제가 지난 리케 나와서 정반대인 것 같아요. 1, 2월에 좀 가라앉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3월 이제 앞두고 다시 저는 살아난 타이밍.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회사 사이클 그리고 온도에 따라 엄청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회사가 1, 2월에 약간 좀 차분하거든요. 3월부터 엄청 바빠져요. 근데 차라리 이렇게 바쁘고 정신 없으니까 저는 좀 다시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내 기분만 가지고 기분이 왔다 맞아요.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주변 환경 같은 것들도 영향이 커서 뭐 진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사이클도 무시 못하고 그다음에 친구들하고의 관계 같은 맞아요. 것들도 다 여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겨울에는 사람들 잘 안 만나니까 더 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든가 그런 영향이 있어서 내 생활 사이클이 어떤지 내가 느끼는 좀 이 감정의 고저 같은 게 어떤 시기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아두는 건 되게 필요하고 모르면은 매년 그때가 오면 갑자기 막 처음 겪는 것처럼 어떡하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는 방법을 찾아두시면 훨씬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인생의 지혜네요. 자, 어거스트님이 지난번 이야기해주신 마법의 말 잘 실천해 보셨을까요? 사실 최근에는 저를 어떻게 제 마음을 조작하려는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행이다. 네, 다행인데. 지금 마음이 편해서 쓸데없는 생각하고 아니,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써보긴 써봤어요. 뭐냐면 제가 조카가 있거든요. 근데 조카가 새해 6살이 됐는데 얘가 너무 요즘에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따박따박. 그래서 자꾸 제가 뭔가 얘기하거나 하면은 뭐 그거 아니잖아 이모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 주장을 되게 강하게 하고 말을 너무 잘하니까 제가 그거는 이제 네 생각이고 이모 생각은 달라 이렇게 조카한테? 그러니까 조카한테 말을 했더니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아니 조카 이겨서 되게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쫓겠다 조카 이겼다. 그거 진짜 조카한테 말을 해놓고 저도 웃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고 다른 사람한테는 딱히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지만 그냥 일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는 비슷한 말이었지만 뭐 그 세상이 완벽한 사람은 없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랑 비슷하게 최선에도 한계가 있어라는 말을 스스로한테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완벽해지려고 한다라는 게 꼭 결과가 아니라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정말 최선인가? 이런 노력이나 준비 과정에 대한 그런 강박 같은 것들이 저한테 많았는데 아니야, 이 최선에도 한계가 있어. 이걸 저한테 인지시키고 일기에도 많이 쓰는 말이기는 해요. 네. 결과적으로는 잘 실천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잘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본부장님한테 해야 되는 말을 조카한테 하고 있었다. 다음에 좀 화끈한 말 기대해요, 저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한 달 동안 밀리 회원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각각 어떤 내용의 책인지 어떤 점이 좋았는지도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위는 어떤 책인가요? 네, 1위는 경제경영 분야의 백억남 작가님이 쓰신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 공부입니다. 이 책은 60만 경제 크리에이터인 백억남 님이 쓴 기초 경제서로 금리나 환율, 물가, 정책 같은 숫자들이 내 소득과 집값, 또 대출이나 투자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쉬운 언어로 설명해주는 책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2월 말 기준으로 6천을 넘었잖아요. 국내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관심사이기도 하고 밀리 인기 검색어에도 최근에 주식이 늘 상위권에 있거든요. 이런 배경에서 실제 경제경영서나 투자서들이 쏟아지고 또 많은 회원분들이 책으로 열심히 공부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중에서도 경제에 관한 기본서가 늘 사각지대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밀리의 대표 오리지널 경제 컨텐츠인 따박따박 경제상식 시리즈를 기획한 기획자로서 봤을 때 이 책은
정말 왕초보분들이 굉장히 잘 쉽게 이해할 만큼 쉽고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베스트 때 제가 최소한의 삼국지라는 책을 소개를 했었는데 그거와 유사하게 이 책에도 최소한이 붙어 있잖아요. 그만큼 입문하기에 꼭 필요한 내용만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살펴보셨어도 너무 본격적이고 내가 읽기에 난이도가 높았다 하면은 이 책으로 그 상식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 뭔가 교과서 같은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뭔가 이 경제 기본서 같은 것들을 쭉 묶어서 소개하는 그런 시리즈들을 기획하셨다고 하니까 실제로 뭔가 도움이 되고 있나요? 제 삶에요? 네. 통장에. 통장에요? 질문이 너무 날카로워. 5년 전에 저와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 음.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죠. 그냥 예금 통장에 적금이나 정기예금으로만 그쵸. 내 맞아요. 저축을 한다는 거.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작은 변화이긴 하지만 CMA 통장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따박따박 경제상식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ETF 시리즈를 사람들이 가장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ETF 투자를 이제 조금 시작을 해서 이 따박따박 경제상식을 만들면서 저도 그걸 공부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고 너무 고점에 들어가서 정기예금 금리랑 그렇게 큰 수익이 나고 있진 않지만 그렇지만 일반 예금 통장에 넣는 거에 비하면 훨씬 큰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자산의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지금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감각과 또 정말 그리고 감각은 있어. 네, 대처는 안 되지만. 네, 감각과 우리 삶에 있어서 이제 보험을 잘 설계하는 것도 이 내 경제 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를 방지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도 제가 이제 인지를 해서 이제 보험도 다시 갈아엎고 뭐 이런 것들이 큰 변화이지 않을까요? 엄청 많은 것들을 하셨는데요. 네. 탄탄한가요? 다 네. 진짜 가지고 기본에 있다. 필요한 것들을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집안에 금융인들이 있었어요. 많았는데 그럼에도 전혀 교육을 못 받고 이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의 경제 문맹 수준으로 있다가 우연히 몇 년 전에 친구가 이런 저 같은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어떤 경제 학습 시키는 서비스를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도와주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저도 그 경제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경제와 금융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인 인간이라는 거를 처음에 학습을 할 때 배워야 되는 개념이 인간의 이제 욕망은 무한한데 선택을 한다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도 되게 새로웠어요. 내가 뭔가 선택할 때 기회비용이 발생해. 그래서 내가 새우깡을 먹고 싶으면 내가 2,000원이 있으면은 뭐 양파링은 못 먹는 거야 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의 가치는 이제 희소성에 의해서 뭔가 결정이 된다. 이런 되게 기본적인 개념부터 저도 배우면서 내가 뭔가 선택을 하고 기회비용이 있고 거기서부터 뭔가 내 전체 삶을 봤을 때 정말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개념에 대해서 처음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밀리에 와서도 그 따박따박 경제상식을 기획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서에서는 너무 수준이 높고 허들이 높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각지대에 있는 독자들이 어떤 부분이 좀 약하고 어떤 그쵸. 설명이 들어가야 네, 되는지를 그래서 많이 유념을 하면서 해서 회원분들도 좋아해 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책들도 봤을 때 그런 설명들이 잘 되어 있나? 이렇게 기초나 개념이 잘 없는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엄청 설명인가? 전문가시잖아요. 너무 어거스트가 만든 경제 시리즈 무조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으니까. 그리고 또 올해 새로운 시리즈를 또 기획하고 있습니다. 런칭하시면 또 말씀해 네. 주십시오. 네, 그럼요. 네. 자, 그럼 다음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다음 책은 인문 분야의 최태성 작가님이 쓰신 최소한의 삼국지입니다. 이 책은 지난달에 2월 베스트에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다음 책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는 김영탁 작가님이 쓰신 영수와 영수라는 소설입니다. 네, 영수와 영수는 눈앞에 생생히 그려지는 흡입력 있는 소설 곰탕을 쓰신 김영탁 작가님의 신작인데요. 밀리에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저는 평소 SF를 선호하지 않는데 초반부터 이 소설 내가 좋아하게 될 것 같다. 이런 강한 확신이 생길 정도로 재미있었는데요. 이제 몰입감은 뭐 당연히 물론이고 건조하고 쓸쓸한 문체도 전 너무 좋았고
이런 SF 설정들을 단순히 설정으로 놓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저는 인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꿰뚫어보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이야기가 딱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좀 애정을 담아서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 작품의 매력 포인트를 두 가지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일단 디스토피아 설정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납득이 간다라는 건데요. 초반 스토리에 대한 스포가 최대한 안 되는 선에서 좀 설명을 하자면 이 소설의 배경이 이제 코로나 시기처럼 미래에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생겨서 우리 사회가 완전히 격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져서 살게 되는데 또 이제 AI가 지배를 해서 인간들이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은 막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근데 일을 안 하니까 또 격리되어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심각한 무기력에 또 우울에 빠져서 자살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률이 너무 높아지니까 정부가 이제 강제 노동제를 도입을 해요. 그리고 자살을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자살 연좌제를 도입을 해서 가족이 자살하는 경우에는 남은 가족들이 이제 그 페널티를 받는, 그러니까 우와, 노동을 재밌다. 더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일들, 그리고 또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나 뭐 AI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들에 어떻게 대항하는지에 대한 이 설정이 처음에 너무 몰입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납득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주인공이 영수가 아빠가 이제 자살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들은 주 5일만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연좌제 처벌 때문에 남은 가족들이 주 6일을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영수가 너무 매일매일 무기력에 시달리고 사실 자살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이 영수가 하는 일이 기억을 사고 파는 회사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되게 가치가 높은 기억을 누군가에게 사고 그걸 팔고 그 이식받은 사람이나 판 사람이나 그걸 이제 기억을 못하게 지워요. 그리고 중간에서 이걸 편집한 편집자의 역할인데 얘도 이제 매일매일 자기가 편집한 기억에 대한 그 프라이버시 보호 때문에 그 삭제를 당해요, 기억을.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설정도 저는 기억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간한테 단순히 그냥 기억이 아니라 어떤 기억 하나는 누군가에게 팔게 되면은 이 사람이 완전히 그전과 달라진 사람이 되는 모습,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기억이 우리가 가벼운 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지탱하게 하는 사실 그런 좀 힘도 있다라는 그런 설정들이나 이런 상황 같은 것들이 너무 몰입감을 가지게 하면서도 납득이 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설정들이 일단 너무 납득이 갔다. 그리고 두 번째 매력은 이제 주인공 영수 캐릭터에 대한 연민과 이제 몰입감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수가 이런 일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굉장히 심한 자살 충동에 시달려요. 근데 자기가 자살하면 가족들이 주 7일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꾸역꾸역 매일 참으면서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죽고 싶은데 심각하게 이제 우울증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에 직장 동료가 야, 너 그렇게 죽고 싶으면 그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걔 보고 살아가라고 하고 너는 그냥 그럼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 소설이 영수가 그 0이 이제 숫자 0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복제 인간 영수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자살하고 싶은 이 충동까지 다 복제가 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어떡해. 그 복제 인간이 근데 태어나자마자 자살을 시도해요. 영수가 그걸 막아요. 근데 영수가 의문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거를 잘 견뎌왔는데 그걸 가족에 대한 걱정까지 다 복제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치. 왜 얘는 바로 자살을 시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 둘의 차이가 뭐였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쩌다가 이 복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자살을 시도할 수 있었을까? 라는 그 질문에 빠지게 되면서 이 본체인 영수와 복제인과 영수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단서를 찾아가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근데 재밌다. 너무 이 설정이 다 재밌고 몰입감이 확 되면 현실적이라고 저는 느껴졌으면서도 이 영수가 굉장히 뭐랄까? 그 모든 독백이 너무 쓸쓸하고 가엽고 공감이 너무 많이 가고 뭔가를 견디면서 사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캐릭터에 너무 잘 담으셨고 또 복제 인간인 영수를 앞에 두었을 때 그 장면도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내가 처음으로 타자와에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 내가 저렇게 작구나, 내가 저렇게 먹는구나 이런 걸 영수가 처음 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나는 나를 저렇게 내려다본다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영수는 굉장히 걔가 짠한 거예요. 내가 나를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우울증에 빠졌을 때는 내 자신이 되게 가치 없게 느껴지고
그럴 텐데도 나를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그게 너무 짠한 거예요. 그리고 둘이서 마주 앉아서 우리 언제 죽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또 씬이 있는데 사실 그 대화도 너무 좋은데 왜 좋냐면 그냥 우리가 뭔가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도 아니면 반대의 마음이 들게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작은 그쵸. 사소한 일들이고 음. 사소한 기억인 것 같은데 둘이서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기억이 똑같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씬들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감각을 많이 느끼게 하는 그런 소설이어서 좀 애정을 담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읽어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확실히 김영터 작가님 뭔가 음. 이렇게 홀리는 이야기를 네. 정말 잘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다음 책은 레프 톨스토이의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톨스토이 대표 단편집인데요. 여기 표제작이랑 바보 이반, 인간에게 많은 땅은 필요한가 등을 포함해서 총 6편 단편이 실려 있어요. 이따가 저희 각자 좋아하는 고전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얘기하겠지만 이번 2월에 밀리의 그 민음서 세문전이 작년에 이어서 100권 정도가 또 들어왔거든요. 그때 들어온 책이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 회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주력으로 이제 좀 소개를 했던 책이에요. 톨스토이 하면은 뭐 안나 카레니나나 부활 등이 많이 떠오르는데 이 작품은 그런 전작들이랑 결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마지막쯤 읽다 보면은 창작 배경 같은 게 좀 나와요. 이 작품이 톨스토이가 문학적 성취를 이룬 이후에 말년에 쓴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인생의 회의를 많이 느끼고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진짜 삶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고서 그 메시지들을 이제 대중들한테 알려주기 위해 쓴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소박한 삶, 노동의 가치, 사랑 이런 것들을 정말 좀 가난하고 글 잘 모르는 대중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엄청 쉽고 간결한 우화 형식으로 쓴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당시 저작권료도 안 받고 한 20편의 민담을 썼다고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6편을 이 단편집으로 묶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읽는 내내 좀 교훈적인 메시지, 사회 비판적인 시각이 담겨 있어서 저 옛날에 그 저희 10대 때 배우던 허생전 있죠. 네. 그거 생각도 많이 났어요. 확실히 어떤 이야기들은 동서양 뛰어넘어서 좀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욕망도 비슷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대한 고민도 비슷하고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인가라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다음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5위는 과학 분야의 크리스 나이바우어 작가의 뇌는 어떻게 나를 조종하는가입니다. 지난 2월 베스트 때에도 뇌과학 책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책은 최근에 나온 여러 뇌과학 책들과는 좀 다릅니다. 독특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회원분들도 이 부분을 알아보시고 의미 있게 읽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는 크리스 나이바워라는 신경심리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22년간 좌뇌와 우뇌의 작동 원리를 연구를 하면서 이게 2500년 전의 불교의 무아사상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사실은 없다라는 무아사상과 신경과학의 여러 실험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뇌에 관해 설명을 하는데 이제 불교와 도교 사상이 같이 이렇게 스르르 합쳐져서 설명을 풀어가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딱 서문을 열면 갑자기 삶이 고통인 당신에게라는 제목의 서문으로 시작을 하고 도덕경의 문장이 나오거든요. 생각을 멈춰라. 그러면 너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나리라. 그래서 이거 뭐지? 뇌과학책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책을 넘기는데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격하게 공감할 만한 얘기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끊임없이 떠오르는 상념들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이나 상황을 아무튼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관점이나 프레임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나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어떤 강박이나 자기 검열 같은 것들이 저는 보편적으로 조금씩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사실 고통을 많이 느끼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 내가 생각하는 과정에는 내가 규정하는 나라는 자아가 있는 거고 이 나라는 개념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통제를 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신경심리학적인 연구나 실험을 보면 나라는 존재 그리고 이 자아라는 개념은 사실
좌뇌가 만들어낸 환상이래요. 그냥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좌뇌가 우리 언어를 다 관장하는 뭔가 이야기하는 뇌라서 이 모든 것들 생각의 흐름이나 나라는 느낌을 만드는 그런 신기루 같은 그런 개념을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좀 갇힐 수 있다. 그래서 그 좌뇌의 어떤 통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불교와 도교 사상을 이제 입각해서 풀어가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회원 반응을 봐도 2월 말 기준으로 평점이 4.5로 매우 높고, 또 한 줄 리뷰를 살펴봤을 때 삶이 바뀌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평소에 의문을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아 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의 연장성 같은 느낌이었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설명을 좀 심플하게 했지만 읽으면서 뭔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곱씹어야 되는 그런 문장들도 많았고, 저의 경험들이나 제가 생각하는 모든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하는 책이라서 이 녹음이 끝나고도 좀 정독을 해보려고 이제 이것도 서재에 담아둔 읽어봐야겠다. 책입니다. 네, 진짜. 이 책도 꼭 네. 이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진짜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뭐 습관을 바꾸려고 해도 뇌의 작동법을 알아야 된다고 하고, 뭐 각양각색의 뇌를 어떻게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 들으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다음 책은 어떤 책인가요? 다음 책은 정유정 작가의 소설 종의 기원입니다. 정유정 작가 대표작 중 하나죠. 밀리에 원래 오디오북만 있다가 전자책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바로 랭킹에 올랐어요. 그래서 믿고 보는 작가님답게 당연히 재밌고 치밀한데요. 정유정 월드 팬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이 작품이 그간 정유정 작가의 작품이랑 좀 다르게 악인의 내면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탄생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책도 이제 맨 뒤에 작가 노트를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거기서 창작 배경이 좀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작가님이 이제 뉴스에서 한 소년이 나왔는데 가족들을 다 죽이고 집에 불까지 지르는 한 소년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기사를 보고 너무 기억에 오래 남았던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사이코패스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이었대요. 그래서 저런 인물을 대체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까를 이제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물을 이제 그려보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자기가 악인인 줄 몰랐다가 어느 순간 그 악한 본성이 발현되는 시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줄거리를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면 엄격한 부모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한 소년이 나오는데 이모가 주는 정체불명의 약을 저항 없이 먹으면서 이제 살아가요. 근데 얘가 어딘가 되게 무기력하고 되게 주눅들어 보이는 애거든요. 사회생활도 거의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형에게 전화가 와서 자리에 일어나서 그 전화를 받는데 형이 어제부터 엄마랑 연락이 안 된다. 집에 별일 없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얘가 이거 전화를 받고 이제 자기를 이제 몸을 이제 좀 살펴보는데 몸이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몸이 다 피투성이, 굳은 피투성이고 이 방도 다 피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이제 따라서 거실까지 갔는데 너무 이제 잔인하게 살해된 엄마 시체가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어젯밤 일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너무 무섭죠? 이거 엄청 좀 어두운 분위기인데 소설이. 예. 또 뭐 정유정 작가님은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계속 또 따라가시면서 작품들 나올 때마다 읽으시니까 이 작품도 놓치기는 아깝다라는 꼭 생각이 읽어보세요, 여러분. 듭니다. 예, 다음 책은 어떤 책일까요? 네, 다음 책 7, 8, 9, 10이 한 번에 일단 쫙 소개를 해드릴게요. 7위는 최강록 셰프의 에세이 요리를 한다는 것이고요. 8위는 성현아 작가의 소설 혼모노, 9위는 김나을 작가의 소설 오늘도 행복을 구워냅니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위는 박민규 작가의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예요. 그 최강록 셰프의 요리를 한다는 것과 성현아 작가의 혼모노는 이전 리딩 케미스트리에서 소개를 많이 해가지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최강록 셰프 요리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심지어 지난달에 베스트 도서로 그쵸. 뽑았었잖아요. 네. 그거 꼭 여러분 들어주시고요. 여기서 김나을 작가의 소설 오늘도 행복을 구워냅니다를 정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오랜만에 힐링 소설이 랭킹에 올랐어요. 휴남동 서점, 불편한 편의점 이런 힐링 소설 계열인데
이 책은 이제 도시에서 번아웃을 겪고 시골로 내려가서 디저트 가게를 연 유운을 둘러싼 잔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도시에서 잊었던 사람들과의 온기, 사랑, 뭐 회복 그런 과정을 배워가는 로맨스 소설이자 성장 소설입니다. 이 김나을 작가님 첫 장편인 것 같은데 저희 밀리에서 평균 별점이 4.6점으로 되게 좋고 리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작품 많이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되게 다양한 작품들이 순위에 올라 있다라는 네, 생각이 그쵸. 드네요. 소설도 있고 소설도 장르가 되게 다양하게 완전히 장르적인 것도 있고 힐링 소설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어서 진짜 여기 목록에 있는 책들만 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문전 맞이 최애 고전 소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세계문학 전집 꾸준하게 따라가시면서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번에 밀리의 서재에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이 100종 더 추가로 들어온 것 알고 계신가요? 고전의 붐이 또 한 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사심으로 선정한 요즘 푹 빠져있는 고전 소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어거스트님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최근에 읽었던 고전 중에 가장 인상적으로 읽었던 다자이 오사무의 사양입니다. 이제 사양이라는 작품의 뜻은 먼저 저물어가는 태양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사양산업이라고 말할 때 그 사양인데요. 이게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직후에 일본 사회의 혼란함이나 또 이 시대 속에서 몰락해가는 귀족 집안을 함께 빗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굉장히 읽었을 때 비비드하다? 그러니까 색채가 굉장히 비비드해서 뭔가 미장센이 굉장히 강한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고 또 다자이 오사무의 책을 보면은 그 느껴지는 감각 있잖아요. 뭔가 내가 물 먹은 솜이 돼서 벼랑 끝에 내몰린 느낌? 늘어지는 느낌이 네. 있죠. 맞아. 그러니까 이 분량이 엄청 길지 않은데 그 독서를 하는 시간에 그 감각이 너무 다채로워서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이제 줄거리를 좀 얘기를 해보면 주인공 가즈코라는 인물이 몰락한 귀족 집안의 딸인데요. 이혼 후에 굉장히 병약한 어머니를 홀로 이제 시골에서 돌봐요. 그러다가 전쟁에서 이제 갑자기 돌아온 남동생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근근히 이어가던 삶이 좀 더 고달퍼지는데요. 왜냐면 이제 가즈코네 식구들이 과거에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전쟁 직후에 이제 돈도 없고 그런데 생계를 이어가는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자기 명품이나 뭐 재산 이런 거를 팔아서 아니면 친척이 도움을 줘서 그렇게 먹고 사는데 남동생은 이제 약에 술에 중독돼서 하루하루 그 벼랑 끝을 살아가듯 살고 그 빚을 또 가즈코가 갚아 나가야 되고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과거의 영광도 없고 귀족이었다는 어떤 수치심? 그리고 아직 버리지 못한 프라이드? 이런 이중성 같은 것들을 다자이 오사무가 잘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가즈코라는 이 여성이 어떻게 자신만의 혁명을 정의하고 그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자이 오사무의 대표작이 예전에는 인간실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사양이라고 할 만큼 그 스타일이 저는 완전 농축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인간실격이나 이런 작품들을 봤을 때 사실 자서전에 가깝게 그 캐릭터에 다자이가 다 묻어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작가의 비극적인 생애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품만큼 작가가 굉장히 좀 명확하게 느껴지는 저는 작가 중에 하나라고 다자이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양이야말로 여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다자이 오사무의 모습이 전 쪼개져서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자이 오사무 하면 좀 우울하다 이렇게만 보시는 분들도 많고 어찌 보면은 좀 자기 파멸이라는 이런 키워드도 떠올리게 되는데 저는 그 기저에 굉장히 짙고 깊은 수치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수치심을 동력 삼아서 인간의 나약함이나 뭐 이중성이나 뭐 절망, 연민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든 천연덕스럽게 그거를 이겨내보려는 어떤 자조나 유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인물을 굉장히 잘 그려냈고 그래서 작가의 실제 삶이랑 닮아 있는 캐릭터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사양이라는 작품이 딱 1장의 첫 문장을 읽을 때부터 그 소설의 톤이나 질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비드하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확실하게 나오는데 이 가즈코가 어머니랑 이렇게 밥을 먹는 그 식사를 하는 평범한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딱
그 몇 마디의 대사와 묘사로 저는 즉시 이 인물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모습을 하고 표정을 하고 있고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가 다 생생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영화적이고 정말 미장센이 탁월한 영화를 보는 느낌이 계속해서 드는데 이런 느낌을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거를 의도해서 저는 썼다고 생각해요. 작가가 그런 연출을 굉장히 명확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문장 안 읽어주세요? 너무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평범히 어떤 강렬한 문장이 아니라 그냥 장면으로 시작해 식사하는 그 장면. 장면. 네, 장면인데 그 어떤 기묘하고 요상하고 그런 서늘한 그런 주변 환경의 분위기나 이 인물들의 표정 같은 것들이나 말투가 너무 생생해서 딱 이 인물들은 이런 사람이구나를 바로 알 수 있게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루이스님은 어떤 책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인 오스틴의 설득이에요. 이 책은 사랑과 결혼, 선택을 둘러싼 한 여성의 내면을 그린 소설인데요. 제인 오스틴의 생전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제인 오스틴 소설 속 인물들이 처음 만나는 게 아니라 8년 만에 재회한 상황이라면? 가장 유명한 오만과 편견을 예로 들면은 엘리자베스랑 다하씨가 이미 8년 전에 너무 사랑한 사이였는데 헤어진 거예요. 근데 다시 만난 상황이라면? 으로 시작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인 오스틴 다른 소설들이랑 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뭔가 결혼 얘기인데도 처음에 그 막 설레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복잡 미묘하고 차분한 소설이더라고요.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체 높은 가문의 둘째 딸 앤이 우리 주인공이에요. 다른 자매들 아빠인 월터경이랑 달리 너무 되게 차분하고 되게 좀 지적인 그런 분위기의 신중한 성격의 여성으로 나오는데 소설에서는 27살로 나오는데 당시로 치면 노처녀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8년 전에 앤은 웬트워스라는 해군이랑 되게 사랑을 했어요. 근데 앤을 굉장히 아끼고 되게 현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데모가 너네 둘이 집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헤어지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앤이 좀 더 높았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둘이 헤어졌고 8년이 흘렀어요. 근데 웬트워스가 부를 축적해서 금이 환영을 한 거예요. 근데 앤이랑 또 우연히 얽히게 돼요. 그러면서 시작된 얘기인데 앤은 그를 보자마자 다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는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앤을 몰라봐요, 처음에. 얼굴이 바뀌었다고. 말도 안 돼. 근데 너무 이제 멋진 남자였으니까 다른 이제 여성들이 걔한테 구애를 하기 시작하는데 애는 그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 자꾸 놓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때 애니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비참하고 복잡하고 후회도 되고 이러겠죠. 그런 심정을 조용히 따라가는 소설이에요. 웬트워스는 당시 8년 전에 앤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 말에 의해서. 얘도 되게 복잡했겠죠? 근데 결국 둘은 오해를 풀고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까지 하는데 사실 그 결말이 중요한 소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에 뭔가 되게 중요한 순간이 왔고 그때 내린 선택의 결과가 되게 후회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게 더욱이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따른 거였다면? 근데 뭔가 그 계기로 성장을 하고 다음에 또 인생일 때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 그래도 그땐 좀 다른 선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메시지를 좀 전하는 소설 같다고 저는 느꼈어요. 또 제목이 설득인데 이게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앤을 설득하는 그 설득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게 되다가 끝까지 읽었을 때는 결국 스스로를 설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 같더라고요. 데모가 당시에 앤을 아무리 말렸어도 결국 선택 내린 건 앤이잖아요. 아마 8년 전 앤의 마음속에도 은연중에 이 사람이랑 나랑 수준이 맞지 않다. 얘랑 만나면 좋지 않겠다라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고 근데 이제 모든 것이 좀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다 변하고 난 뒤에는 내가 그 당시에 좀 어리석었구나, 미숙했구나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제서야 뭔가 난 인생에서 사실 이런 거 말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 사실 인간에게는 그 시간의 축적과 함께 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기 설득의 과정 그런 걸 되게 생각해보게 한 소설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친한 언니를 만났는데 언니가 최적화 증후군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단어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저는 언니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이 지금 정말 최적화된 선택일까?
되게 끊임없이 요즘 현대인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현상을 말하는 요즘 사람들이 만든 용어래요. 저도 그런 생각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모르죠. 뭐 어떤 관계가 끝나고 '내가 이런 말 했으면 우리가 그때 달라졌을까?'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되뇌일 때가 있는데 그건 아닐 가능성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냥 그 당시에 나를 스스로 설득하지 못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고 시간이 지난 후에 뭔가 과거의 실패 데이터를 토대로 '아 미래의 나를 더 잘 설득할 수 있겠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게 사실 인생이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런 누구를 만나서 뭐 결혼을 하고 말고 이건 너무 많은 것들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한 번 맞아. 결정하면 가지 않은 길을 오랫동안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근데 심지어는 그 사람이 다시 눈앞에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에 내가 과거에 했던 선택에 대해서 계속 되뇌이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작품이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고 저는 이 제목을 항상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설득이라고 하면은 보통 다른 사람 설득하는 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설득은 자기 자신밖에 못해 사실은. 그러니까 남이 말해서 넘어가는 것 같지만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 방향으로. 근데 거기에 남이 말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밀어주는 것 같 쪼끔 그 방향으로 누가 밀어주는 것 같은. 그래서 뭐 "네가 그랬잖아."라고 얘기하지만 자기가 결정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간 거고 내가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남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은 어떤 핑곗거리가 되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서 이 설득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는 재미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소설은 4 권입니다. 그래서 제목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 한 권 얘기를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 일단 구스타프 플로베르의 감정교육 그리고 아쿠타가와 류노스키의 라쇼몽,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 아서 코난 도일의 바스커빌가의 사냥개 이렇게 4 권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라쇼몬 같은 경우는 영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이른바 라쇼몬이라는 작품이 유명한 이유가 그 같은 사건을 경험을 해도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다 자기 입장에 따라서 자기 버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하나의 사건을 중심에 두고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여서 이 작품은 항상 그런 우리가 저마다의 입장에서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사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자체에 대한 우화로 재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권해 드리고 싶고 사실 제가 이 중에서 좀 추천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서 코난 도일의 바스커빌가의 사냥개인데요. 이 작품은 그 셜록 홈즈 시리즈 중에 한 작품이고 셜록 홈즈 시리즈 중에 단편들이 유명한데 이 작품은 장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도 이제 어렸을 때 축약본이나 그림 들어가 있는 축약본들로 셜록 홈즈 시리즈를 읽은 다음에 명탐정 코난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명탐정 코난은 셜록 홈즈랑은 아무 관계가 없지만 약간 그냥 얼렁뚱땅 해 가지고 그런 셜록 홈즈라는 인물은 대충 기억에 남아 있지만 실제로 셜록 홈즈 시리즈 안 읽어 보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번에 세계문학 전집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스커빌가의 사냥개라는 작품은 미스터리인데 분위기는 공포예요. 그래서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굉장히 잘 살려서 미스터리와 접목시켰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무섭고 중간부터는 셜록 홈즈가 이제 추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추리물입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세계문학 전집이라고 하면 좀 어렵고 진지한 작품들만 있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좀 장르적이고 재미있는 작품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소개해보는 읽고 쓰고 간직하고 싶은 나만의 문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때로는 책에 대한 긴 소개보다 단 한 줄의 문장이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뽑은 책 속 문장과 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지금 이야기한 바스커빌가의 사냥개에서 나오는 문장입니다. 진짜 그 추리소설 중에서 유명한 작품들은 결정적인 그 문장들이 있거든요. 사건의 진상 혹은 중요한 전개랑 관련되어 있는 기능적이면서 굉장히 경제적인 문장들이 꼭 등장을 하는데 이 책도
또 역시 유명한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일단 초반부에 어떤 사건이 있고 이제 정확하게는 어떤 동네에 전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전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찰스경은 두 팔을 뻗은 채 땅바닥에 엎드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땅바닥을 움켜쥐고 있었고 얼굴은 너무나 격렬한 감정에 휩싸인 나머지 심하게 뒤틀려 있어서 처음에는 그가 찰스경이 맞는다고 확인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확실히 몸에 외상을 입은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베리모어가 한 진술 중에 오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시신 주변 땅바닥에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시신에서 조금 떨어진 장소에 찍힌 지 얼마 안 되는 선명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발자국이었나요? 발자국이었습니다. 남자 아니면 여자의 발자국? 그 순간 모티머 박사는 기묘한 표정으로 우리를 보더니 마치 속삭이는 것처럼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홈즈 선생님, 그건 거대한 사냥개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문장은 홈즈 선생님, 그건 거대한 사냥개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문장 이야기를 할 때, 뭐 명문장 이런 얘기 할 때는 되게 막 아름다운 문장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름다운 문장도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막 단어들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막 그 읽고 나면은 뭔지 모르게 되게 막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문장도 좋아하는데 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기능도 좋은데 그 자체가 강한 문장들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 문장이 사실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홈즈 선생님, 그건 거대한 사냥개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요 문장이 중요한 게 요 앞에 발자국이 없었어. 그러니까 아니야, 거기 사실은 발자국이 있었어.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남자 발자국, 여자 발자국. 이러니까 갑자기 아니야, 사냥개 발자국이야. 이게 이 작품에서 엄청 중요한 전개거든요. 약간 소름 돋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죽었는데 개가 그런 거라는 거죠. 사람이 그런 게 아니야. 여기는 사람 발자국이 없어. 그런데 개 발자국은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요게 확 그 분위기가 약간 오싹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는 거대한 개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초반을 장식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어떤 흉악한 개가 있다. 이 동네는 이런 전설이 있다. 이게 전설이 아닐지도 모르고 여전히 이런 무시무시한 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분위기를 쫙 잡아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전개되는 부분이 이제 이 작품에서 굉장히 또 백미이기 때문에 이 홈즈 선생님, 그건 거대한 사냥개의 발자국이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 재밌는 거죠. 이 소설이 공포처럼 읽히는 그 대목에서의 연출을 기가 막히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한 게 또 셜록 홈즈 시리즈에서 또 그런 다른 단편에 나오는 문장 중에 제가 또 좋아하는 게 뭐가 있냐면 거기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도난 사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가서 조사를 막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는 거, 이 집 사람이 뭐 이상한 일 있었나요? 무슨 소리 들으셨나요? 아니요, 이상한 일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개가 안 짖었을까? 네. 개가 있는데 개가 짖어야 되는데, 말이 있으면 말이 히힝거려야 되는데 왜 아무 소리도 안 났을까? 그러면 그 무언가는 아마도 친숙한 무엇이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무 소리도 없었는데요. 그럼 우리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는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아무 소리도 없었다가 문제다로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이 사실은 추리물 같은 거를 읽을 때 요 한 문장을 작가가 적절하게 딱 끼워 넣는 게 재미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을 아주 잘하는 그런 대목이다. 그러네요. 약간 너무 노골적이지 않으면서도 그쵸. 분위기를 갑자기 확 깔아주는. 그쵸. 네. 그런 기능이 있는 저의 최애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루이스님. 네. 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김아진 외 구인이 쓴 나만 아는 단어라는 에세이입니다. 김아진, 임선우, 황유한, 김서혜, 정효준 등등 단어를 진짜 많이 들여다보는 소설가, 시인, 번역가
이렇게 10명이 모여서 쓴 에세이집이에요. 그래서 제목처럼 각 작가들이 이제 아껴두었던 단어를 5개씩 골라서 그 단어를 소개하고 그 이유를 자기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되게 예쁜 책입니다. 제가 가져온 문장 읽어드릴게요. 비록 어려운 시기가 지난 뒤 남은 쿠머스팩을 처리하느라 고생하긴 했지만 난 여전히 빵을 보면 기쁘고 좋다. 전에는 단순하게 좋아하는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한 동료를 보는 것처럼 좋다. 쿠머스팩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갔던 기억 때문일까? 주변에 슬픈 친구가 보이면 나는 우선 밥부터 든든히 먹인다. 그렇게 슬픔을 지방으로 전환시킨 다음 쿠머스팩을 연료 삼아 함께 오래 걷는 것이다. 슬프니? 그럼 일단 이 빵을 먹어봐. 그럼 쿠머스팩 에너지가 생길 거야. 우리 그것으로 긴긴 산책을 나가보자. 이거는 그 아까 10명 작가분들 중에서 임선호 작가가 쓴 글인데요. 쿠머스팩이라는 단어에 대해 쓴 부분이에요. 이 단어 아시나요? 전 처음 봤어요. 그쵸. 저도 여기서 처음 봤는데 근심을 뜻하는 쿠머와 지방을 뜻하는 스펙이란 단어의 합성어래요. 그래서 근심을 달래다가 너무 먹어서 찐 살을 의미한 독일어래요. 역시 독일어에는 없는 표현이 없어.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임선호 작가는 빵을 먹으면서 슬픔을 달래다가 이제 생긴 근심 지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작가님이 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인생에 진짜 너무 힘들었던 시기에 맨날 빵집에 갔고 거기 앉아서 진짜 많이 빵을 먹은 거예요. 맨날 너무 많이 먹은 거야. 진짜 우울해서 빵을 샀어. 네, 맞아요. 딱 그거요. 그래서 살은 진짜 너무 많이 쪘대요. 그래서 그걸 다시 빼기까지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 그 시기가 다 지나가고 나서 빵을 볼 때마다 일종의 전우회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느낌에 대해 쓴 문장이라서 재밌어서 가져왔고요. 이렇듯 뭔가 임선호 작가는 정말 생소한데 의미 있는 단어를 소개했잖아요. 근데 어떤 작가분은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자기 인생의 키워드인 단어를 소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만 아는 단어의 정의가 각자 다 다른 점이 저는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어 정영중 작가는 포옹, 유령, 산책, 더듬다, 겨울을 골랐어요. 되게 익숙한 단어죠. 근데 이 단어들이 정영준 작가한테는 사전에 정의된 내용에 어떤 의미가 더해졌을까 이걸 이제 읽기 전에 추리해보는 재미도 있고요. 임선호 작가, 아까 소개해드린 임선호 작가는 쿠머스팩 외에도 토머슨, 하지, 본느, 인간만두 이렇게 골랐어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왜냐하면 본인이 여기서 만든 단어도 있고 친구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단어 먼저 보고 유추해보고 하는 글이라서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뭐 번역가분들 책을 그렇게 많이 읽어볼 기회가 많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예뻐서 샀는데 이거 읽고 내용이 너무 좋아서 팬이 된 분들이 진짜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추천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너무 좋네요. 사실 이렇게 그 단어를 많이 갖는다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 흔히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너무 내가 쓰는 어휘가 제한적이어서 책을 좀 읽고 싶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좀 어휘를 풍부하게 하고 싶어서라는 것도 있는데 아예 이렇게 단어에 초점 맞춰서 나온 책이어서 더 재밌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거스트님은 어떤 문장 가져오셨을까요? 네, 제가 가져온 문장이 담긴 책은 이스라 작가님의 에세이이자 교양서이기도 한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입니다. 이 제목은 마케팅을 위해 과장된 그런 타이틀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 작가님은 이메일이란 채널을 통해서 작가와 독자 간의 직거래의 길을 만들어서 진짜 인생을 바꾼 장본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과장이 없는 팩트인 제목인 거고요. 그만큼 자신 있게 작가의 많은 필살기들이 가감없이 농축되어서 담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프리랜서 창작자를 포함해서 우리 같은 직장인 또 어떤 사람과 이메일로 러브레터를 좀 주고받을 예정인 예비 연예인 분들에게도 200% 실용적인 메일 쓰기의 18가지 비법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그 비법이라는 게 누군가를 섭외하는 거, 그리고 뭐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협상하는 거, 또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어떻게 한껏 표현을 하는지 이런 구체적이고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기술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전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았던 비기는 멋지고 아름답게 돈 더 받기 챕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맥락상 긴 문단을 읽을 거라서 중간에 약간씩 덜어내고 읽어볼게요.
상대가 분명 돈을 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소극적인 예산을 제시한 것 같을 때 나는 의기소침해지는 대신 동사를 하나 꺼낸다. 여기서 꺼낼 동사는 힘쓰다이다. 이 맥락에서는 의뢰인을 힘들게 만든다기보다는 의뢰인이 이미 가진 역량을 더욱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내 작업료를 최대로 올리며 일을 해왔다. 다른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이었다. 돈에 마땅히 걸맞는 결과물을 납품해야 했으니까. 그러나 역량은 이런 식으로 쑥쑥 자라기도 한다. 기세 있게 돈을 협상하면서, 내 호언장담을 책임지면서, 돈 주는 이들의 기대를 어떻게든 충족시키려 용쓰면서, 어느새 꽤나 능숙해지고 탁월해져 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마는 것이다. 그게 바로 프로의 인생이다. 제가 실제로 이 문단 뒤에 정확히 4글자 써놨습니다. 캬, 치인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장이 좋았던 이유가 그 일을 할 때에 내 가치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타인이 100% 결정하게 두지 않는 그런 태도.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잘 전달하는지 그런 스킬도 배웠지만 우리가 이스라 작가님을 좋아한다고 할 때 그 좋아한다고 하는 이스라의 매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자주 마주칠 법한 어떤 상황에서 마음에 있는 욕망을 이스라 작가님은 제대로 꺼내서 정확히 표현하고 야무지게 얻고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그렇죠. 그런 맞아. 장면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제 부끄럽지만 저는 이제 남이 정한 봉급만 받고 일을 해와서 뭐가 부끄러워요. 아니. 이게 저도 그런데.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저런 협상을 이렇게 나눠본 적이 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나한테 예산이 소극적이야. 그러면 의기소침하고 끝났을 것 같은데 거기서 우아하게 저희 원고료 상향에 힘써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해서 힘쓰다라는 단어를 그걸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걸 던지고 그만큼 내가 일을 끝내주게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담까지 내가 가져가면서 내가 성장하는 게 프로야라고 말하는 게 너무 멋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저는 이런 메일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받을 입장 그렇다니까요. 그 우리는 보통은 그걸 받는 입장이야. 네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네, 근데 제가 실제로 이 힘쓰다라는 메일을 최근에 저도 받은 적 있어요. 받은 적이 있어서 이분도 혹시 당신도 이스라 작가님 책을 읽으셨구나. 그래서 그 독자로서의 깊은 유대감을 느끼면서 근데 나는 힘이 없는데 어떡하지? 설득해달라, 윗사람을. 내가 이렇게 가진 거는 이만큼인데 이런 좀 감정이 들기도 해서 좀 그런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고요. 근데 이 책을 읽을 때 저는 제일 놀란 게 마지막 챕터에 작가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삶의 기술이나 뭐 이메일 쓰고 협상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얘기가 쫙 나오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그 이원 작가님이랑 어떤 러브레터를 이메일로 주고받으셨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얘기 하시려고 이 책 쓰셨구나.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작가들은 썸 탈 때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이메일로 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그 러브레터로 인생을 바꾼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중의적인 제목이었던 거예요. 이스라 작가님의. 그러니까 나의 사랑도 찾고 나의 인생도 그러니까 나의 인생 여러 의미로 바꾼 거죠. 돈도 벌고 사랑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정말 잊을 수 없는 문장이 나오는데 제가 잠깐 읽어보면 내가 시를 믿고 있다면 아닌 척해도 실은 이미 믿고 있다면 그건 이원이 쓴 이메일 때문일 것이다. 이메일로 매주 5개씩 배달되던 타국어와 모국어가 시를 믿게 하였다. 찬찬히 언어를 초대하고 오래오래 익혀보자는 이원의 제안이 시를 믿게 하였다. 메일함에 그가 처음 나타난 날로부터 지금까지 서서히. 너무 달달하다. 진짜 너무 부러워요. 저는 여기에 2번째 치인다를 또 써놨고 또 이 두 분이 연애하실 때 그 메일에 담아두신 강지 시인의 시가 있는데 뭐 여름 샐러드를 먹으면서 우리 흰눈이 쌓인 운동장을 함께 달리자 이런 시가 있는데 저 그거 나중에 나도 이거 꼭 쓸 거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래서 적어두기도 했고 지금은 밀리에서 이스라 작가님 책을 볼 수 없지만 이 인생의 비기와 또 러브레터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 비법서를 꼭 나중에 밀리에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매일 글 쓰는 게 직업인 사람들은 엄청 필살기를 다 넣어가지고 특히
진짜 뭐 러브레터 쓸 때는 다 그러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써가지고 이 사람이 안 넘어오면 내 글에 문제가 있다 같은 생각으로 엄청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렇죠. 왜냐면 이게 직업인데 그러니까 작정하고 쓰는 거죠. 이게 뭐 그냥 다른 일반적인 경우랑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메일을 아무한테나 그렇게 쓰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죠. 예, 진짜 필요할 때는 그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아 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생각이 나는데 이제 이렇게 누가 막 러브레터를 주고 받으면서 막 이런 표현을 써서 막 이런 말 읽으면은 어떻게 안 좋아해 막 이런 문장들 네.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또 책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약간 당시에 뭐 썸을 타는 중이었던 이제 남자분한테서 이제 뭔가 편지랑 뭐 꽃다발 이런 걸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뭐라고 써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책에서 자기가 이미 본 문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되게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럴 그러니까 것 일단 첫 같아요. 번째는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너무 고맙다. 최선을. 아니 그렇죠. 왜냐면 그쵸, 자기가 생각할 때 맞아. 너무 좋은 걸 갖다가 자기한테 준 거잖아요. 너무 좋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생각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그럴까? 항상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항상 저는 노력하는 것이 훨씬 귀하다. 그렇죠. 네, 그쵸, 성의를 그쵸. 보이는 거가 중요하지. 그리고 어쨌든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억지로 뭐 어떻게 뚝딱뚝딱 할 수는 없잖아요. 이왕이면 상대방도 좋아할 만한 무언가를 주고 싶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잘 되었다. 그러면 이건 어떠세요? 요즘에 이거 짤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인한테 보내는 통 메시지, 뭐 고백인데 그게 AI가 쓴 거를 다 복사를 한 거여서 이런 톤이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뭐 다혜야 사랑해 뭐 이렇게 해서 러브레터를 썼는데 위에 AI가 쓴 문장까지 다 복사가 돼서 어떡해. 근데 그걸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안 되지. 맞아, 이거는 근데 이것도 제가 진짜 친구들이랑 진지하게 토론해봤던 주제거든요. 음. 그러니까 AI가 쓴 러브레터 어떻게 받을 음. 것인가. 근데 근데 뭐 모르고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관점이 역시 이제 대립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얼마나 그래, 얘가 성의를 한 나한테 거지. 잘 보고 응. 싶었으면. 그게 왜 성의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쓰는 것보다 얘가 쓰는 게 더 괜찮으니까 맞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 할 만한 걸 주는 게 맞지. 내가 뚝딱뚝딱 해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걸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는 이게 엄청 노력의 일부인 거예요. 음. 완벽한 글을 주고 싶다는 마음. 음. 그런데 반대로 어거스처럼 이건 진짜 믿을 수가 없다. 그치. 왜 자기가 아무리 못 써도 자기가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또 있으니까. 저는 진정성의 화신이라서 용남을 그- 이 허술한 마음까지 다 전달하는 게 그게 마음의 본질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외주를 주다니 그쵸. AI에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그 뭐 미국 그 로맨스 소설 중에서 그 라빌 스펜서라는 작가가 쓴 엄청 유명한 소설이 있거든요. 그 작가도 엄청 유명한 작가인데 이제 그 작가의 작품 중에 뭐 세월인가? 하여튼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로맨스라고 하는 장르가 미국에서 이제 미국이 땅이 넓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품들 중에는 서부를 배경으로 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남자 주인공이 뭐 가난한 농장주라든가 그래서 뭐 이 여자 주인공은 이런 뭐라고 할까 잡지에 실린 그런 신부구함 광고 같은 거를 보고 뭐 서부에 가서 이 남자를 만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도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맨스 이야기를 많이 읽기 때문에 이 독자에 맞춰서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이야기에서 뭐 남자 주인공이 글을 읽지 못하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 읽는 걸 배우는 거죠. 글 쓰고 읽는 거를 배우고 그래서 이제 여자 주인공한테 러브레터를 써요. 맞춤법이 틀린 러브레터 쓰는 거죠. 근데 그거 엄청 감동적이거든요. 네. 실제로 읽어보면. 네.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은 내가 맞춤법이 틀릴 것 같으면 그냥 AI한테 우리 외국어 장문 다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네. 내가 틀릴 것 같은 상황에서 굳이 억지로 노력해서 하지 않고 그냥 뭐 일본어로 장문해줘 뭐 이래가지고 그냥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진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동원해서 자기 마음을 전달하는 거에서 거기가 약간 눈물 펑펑 포인트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대의 기술이 발달한 상황에서는 아무도 그런 수치심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내가 진심을 주고 상대방한테 비웃음을 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다들 안전한 거. 그러니까 그러네. 내가 설령 이 사람이 불만족하더라도 최소한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 것 같은 거. 그게 이제 AI가 잘하는 부분이고 그걸 쓰는 경우들이 많아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 감각을 좀 잊고 살았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그쵸. 막 다 틀려가면서 그러니까. 쓴 글을 예, 받은, 예, 예. 마지막 글을 받은 게 언제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틀리는 게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는 그런 게 다 약간 없어져 있잖아요. 완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다 비슷비슷하게 어디선가 이제 AI가 만들어준 맞아. 그 문법, 그 글의 순서, 그 네. 말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러브레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길게 재밌다.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메일 쓰는 거는 업무를 하다 보면 그치.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메일이 어려운 게 사람마다 문법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가끔씩 그럴 때가 있는데 누가 뭐 이런 이메일을 받았는데 너무 불쾌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불쾌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한테는 불쾌하고 누구한테는 괜찮고 뭐 하다못해 무슨 돈 얘기 같은 것도 누구는 돈 얘기 대놓고 하는 거를 너무 이 사람 너무 별로야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건 대놓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되게 첨예하게 부딪히는 게 이 이메일이라고 하는 거여가지고 맞아요. 참 회사 다니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배우느라 힘들기도 하고 맞아요. 나도 받으면서 느끼고 보내면서 맞아.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재미있는 책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루이스님 또 다른 문장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다음으로 또 뽑은 책은 캐롤라인 랩의 욕구들입니다. 그 명랑한 운동자로 좀 잘 알고 계시는 작가죠. 그래서 미국의 되게 저명한 저널리스트이자 에세이스트인 캐롤라인 랩의 대표 에세이 중 하나예요. 그래서 여성의 욕구에 관해 쓴 에세이인데 개인적인 본인의 거식증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성의 욕구가 해소되고 발현되는 그런 방식을 사회적인 시선으로 풀어내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뽑은 문장 읽어드릴게요. 여기에는 우선 이따금만 지각될지는 몰라도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인식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욕구를 한껏 충족하는 일이 아니라 욕구를 억누르며 애쓰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 읽으면서 밑줄치 문장이 정말 많았는데 에세이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책에서는 여성의 욕구가 뭐 크게 식욕, 성욕, 무욕 등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이런 욕구들 다 제대로 들여다보고 표현하고 사시나요? 생각해보면 저는 아니었거든요. 이 문장처럼 뭔가 다 드러내면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살았고 그거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안 된다고 그냥 압박을 받으면서 컸던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그러지 마라고 말한 건 아닌데 그냥 항상 그게 깔려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욕구를 억누르다 보면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발현이 되잖아요, 사람마다. 근데 이 캐롤라인 랩이란 저자는 20대 때 식이장애를 되게 심하게 겪어서 이제 거식증을 앓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작용들로 인해서 복합적인 결과라고 말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인트로부터 저를 좀 되게 사로잡았었는데 르누아르 명화 속 한 장면으로 시작해요. 그림 속에 되게 풍만한 몸을 가진 여성들이 이제 자연 속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림을 소개를 하는데 이 그림 속에 나온 여성들은 정말 그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육체와 영혼에 대해 정말 넉넉하고 뭔가 평화로운 듯한 그 광경의 그림이거든요. 근데 사실 현대에서 그런 광경이 있나? 없죠. 근데 저도 그걸 보면서 약간 놀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 신체에 대해서 진짜 완전히 자유롭고 완전히 느긋한 그런 경험, 상태를 가져본 적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몇십 년 동안에. 근데 이 책을 제가 읽은 지 좀 됐어요. 몇 년 전에 읽었는데 당시에 그런 감각을 아예 모르고 살다가
읽으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저도. 음. 그래서 정말 이런 책이 많이 필요하구나를 이제 느끼게 됐고, 이 책에 그러니까 사회적 통계도 되게 많이 인용돼요. 뒤로 갈수록. 그래서 뭐 식이장애가 미국 여성의 셋째로 흔한 만성 질병이라고 하고, 여성 중 15%가 음식을 먹는 일에 되게 병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고 있다. 뭐 1950년대부터 그 수치가 5년마다 36%씩 증가하고 있다. 이런 되게 구체적인 수치도 나오는데, 이것만 봐도 정말 그 다이어트 강박, 식이장애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문제로 절대 치부할 수 없다는 점, 이런 것들로 이제 사회 문제로 짚어가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저도 엄청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 책이에요. 내가 진짜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거는 어떤 거에 대한 근원일까? 내가 다이어트를 왜 하는 걸까? 아까 그리고 이슬아 작가님이 멋있는 점에 그 자신의 욕구를 되게 멋있게 말하고 실현해내는 분이라서 멋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 우리가 왜 동경할까? 막 이런 생각도 이제 많이 해보게 되는 책이어가지고 언젠가 리키에서 꼭 소개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작가고 이런 욕구들도 좋아하는 제 주변에서 좋아하는 친구들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워낙 이 작가가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성들이 자기 신체를 자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시선들이 밖으로부터 오고 맞아. 그 밖으로부터 오는 시선을 내재화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쓰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 특히나 그 중에 되게 중요한 관계 중에 어머니와의 관계 맞아요. 같은 이야기들은 이 캐롤라인 랩이 잘 쓰는 부분이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거스트 님도 한 권 더 있으시죠? 네. 제가 가져온 두 번째 책은 피아니스트 세이모어와 소설가 앤드루 하비의 대담집인 시모어 번스타인의 말입니다. 저는 사실 클래식을 아주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고, 지금도 클래식 피아노 연주를 하루에 몇 시간씩은 기본적으로 들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피아니스트 조성진 님도 제가 12년째 덕질을 하고 있고요. 아니, 누가 조성진 피아니스트 누가 안 좋아하나요? 저는 열렬합니다. 저기요. 약간 수줍어해요, 말할 때마다. 아니, 저 열렬히. 그러니까. 네, 열렬히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연주자들의 인터뷰나 이야기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라흐마니노프나 뭐 쇼팽이나 이렇게 위대한 작곡가들이 만든 음악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같은 인간이 이런 걸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그 몇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오로지 그 악기를 통해서 원작자의 의도와 그 행간의 의미를 해석해서 자기 스타일을 담아서 그 무대에서 오롯이 자기만의 뭔가 연주를 해놔야 되는, 그리고 연주자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탁월한 연주자들을 봤을 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항상 경탄하고 되게 경외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모어 번스타인처럼 특히나 연주자로서 또 교육자로서 오랫동안 이 과정을 반복하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해온 분은 어떤 힘으로 그렇게 삶을 지속해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호기심이나 존경심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 시모어 번스타인을 저는 뭐 책보다 에다노크가 감독을 맡았던 2014년의 영화인 피아니스트 세이모어의 뉴욕 소네트의 주인공으로 제가 먼저 맞아요. 알게 됐었어요. 이 영화는 제가 오래전에 봤지만 이 영화를 보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었던 그 기억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이 책도 이 영화에 연결되는 인터뷰집이라서 처음 보게 되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도 또 책을 보면서도 그 시모어 번스타인 선생님이 정말 자기가 삶으로 살아낸 문장을 그 얘기하는 게 저한테 들었을 때 이제 마음에 울림을 많이 주고, 그냥 나이가 많으신 분의 어떤 지혜나 철학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더 그 이상의 어떤 순수함?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느꼈었는데, 이 책에도 이 피아니스트의 삶의 회고록이면서도 삶에 대해서 뭐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뭐 연주나 창작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사랑을 좀 담은 책이라서 저는 많은 분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밑줄 그은 문장은요. 음악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연주하면 그저 더 나은 음악가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짧은 문장에 이 시모어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나 또 삶을 통해서 증명해보고 싶었던 게 또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여기에 다 함축되어
시대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가끔 어떤 너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데 삶은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예술가들도 많이 봤잖아요. 근데 번스타인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음악은 음악이고 삶은 삶이고가 아니라 네가 위대한 음악을 하면은 네 삶에도 그게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의 해석자를 넘어서 삶의 해석자가 되어야 되고 삶을 일종의 연주로 보고 더 아름답게 연주하려고 노력해라 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별하게 느껴지는 거는 정말 이게 그냥 이론이나 철학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언어라는 게 느껴지고 책에서도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원제가 삶을 아름답게 연주하기인 만큼 음악에 관한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한 얘기여서 클래식 음악을 전혀 모르는 분들도 충분히 공감할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주자들이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을 해주는 것들이 좋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예, 실제로 그 사람의 연주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때가 많아서 가끔씩은 이렇게 연주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연주를 듣고는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려고 한 건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려운데 인터뷰 통해서 이런 부분에 더 힘을 썼구나라는 걸 알고 들으면 이해가 좀 더 잘 된다든가 아니면 다르게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 제목에서 이미 90해 정말 9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자기가 무언가 음악을 만들어내고 창작과 재해석을 동시에 하는 시간이 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집안 어르신 말씀 들을 때 느끼는 그런 것들도 느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 표현 있잖아요. 방망이 깎는 노인이라는 말 하잖아요. 네. 한 가지 일 진득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 방망이 깎는 노인이라는 거에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좀 약간 시대에 뒤처진 사람 같은 식으로 이런 말을 쓸 때가 있고,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장인 정신 가지고 자기가 하는 하나의 일에 집중해서 꾸준하게 해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쓰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이제 막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는데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그렇게 한 가지 내가 좀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술가들은 사실 90년 동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네. 연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가 허락하는 그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있고 많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내 쓸모를 인정을 네, 해줘야 맞아.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작 내가 어떤 거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 스스로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없기 때문에 이런 책을 읽으면 나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같은 원론적인 질문을 질문에도 예, 만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이제는 3월 베스트 꼽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저희 소개한 도서들 중에서 출연자별로 하나씩 베스트 도서를 선정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루이스님 먼저 해볼까요? 저는 밀리에는 아직 없지만 오늘 저희 얘기 진짜 많이 했던 이스라 작가의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로 하고 싶습니다. 어거스트님 어떤 거 아시겠어요? 저는 영수와 영수라는 김영탁 작가님의 소설을 베스트로 뽑고 싶습니다. 저는 SF를 정말 잘 못 보는 사람입니다. 틀면 잡니다. 근데 이런 SF적인 설정으로 놀래키고 막 주목을 끌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구축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질문을 계속 던지게 하는 그런 감각이 저는 이 이야기에 너무 가치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우리가 가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면면들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저는 색다른 경험을 줄 수 있는 베스트 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뇌는 어떻게 나를 쫓아가는가? 네. 예. 합의를 해볼까요? 합의 될까요? 어떤 거? 자, 혹시 자, 근데 일단 저희가 이 지금 녹음 시간 동안 제일 많이 얘기한 책이 끝내주는 이메일 쓰기거든요. 자기가 지금 선택한 책을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어떻게 이거 생각하세요? 어거스트가
어거스트가 추천한 책인데. 그렇죠. 하지만 지금 근데 꼽은 거는 본인이 네, 꼽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토론을 제일 많이 한 책이라는 건 그만큼 얘기거리가 많은 책이다. 자, 그러면 어거스트님은 표정이 너무 예, 싸늘해질다. 예, 말씀하시죠. 영수와 영수. 저는 그래도 영수와 영수가 최근에 제가 책을 여러 가지를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딱 꽂힌 책이긴 하거든요. 그런가? 네. 이메일 쓰기 읽었지만 영수와 영수가 더 좋다. 근데 이메일 쓰기는 또 너무 재밌긴 했어요. 어떡하죠? 그러면 우리 어차피 의견이 모이지 않으니까 어거스트님 마음을 바꾼 영수와 영수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장르라고 하는 게 한 사람이 좋아하는 장르, 별로 관심 없는 장르 이런 것들은 잘 바뀌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잘 안 읽는 장르 책을 집어들어서 이거 너무 재밌는데까지 가는 게 쉽진 않은데 아마 그런 면에서는 김영탁 작가님이 참 잘 하셨나 보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또 밀리 회원이 가장 많이 읽은 책에 순위에 올라온 걸 보니까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재미있게 읽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월 베스트는 김영탁 작가님의 소설 영수와 영수로 하겠습니다. 오늘 루이스님, 어거스트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을지 어거스트님 먼저 소감 듣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녹음했던 방송 중에 처음으로 청심환을 먹지 않고 들어왔는데 네. 그래도 두 분이 많이 이끌어 주셔서 재미있게 한바탕 책으로 잘 떠들다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재미있게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잘하셨어요. 앞으로는 안 드시고 오셔도 괜찮을 맞아요. 것 같습니다. 루이스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번에 알게 된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업당한 책이 어거스트가 소개한 책들 다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집에 가서 책 읽고 있습니다. 너무 밀리 직원다운 발언이었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한 책들은 밀리의 서재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와 책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